실종된 마을 소녀와 소나무 숲속의 시신 1999년 10월 10일 허베이성 츠시 현 리자庄. 마을은 늘 그렇듯이 조용한 가을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다. 옥수수 수확이 끝난 들판에는 말라버린 줄기만 남아 있었고 해가 서쪽 산 너머로 떨어지자 찬바람이 골짜기와 논두렁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날 오후 4시 무렵 20살도 안 된 마을 처녀 리수옌 엘리슈얀은 얇은 베이지색 스웨터와 남색 바지를 입고 집을 나섰다. 츠현 소재지까지 가서 감기약과 이것저것 개인 물건을 사오겠다며 금방 갔다 올게요 라고 말하고는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어머니 장씨는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가 잠깐 딸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 시간에 나가면 마지막 버스 놓치는 거 아니냐. 너무 늦지 말고 와라. 수혜는 익숙한 웃음을 지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엄마. 아직 시간이 많아요. 약만 사고 바로 올게요. 그렇게 수연의 뒷모습은 마을 입구 흙길과 국도를 잇는 삼거리 쪽으로 점점 작아졌다. 그곳은 마을과 읍내를 오가는 마지막 세량차 샤오박과 서는간이 정류장이기도 했다. 조금만 더 가면 국도가 나오고 거기서 빨간 세량차를 타면 20분 남짓에 읍내에 닿는다.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단순한 동선이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시계가 저녁 6시를 가리켰을 때 장 씨는 저녁상을 차려 식탁 위에 밥과 반찬을 놓았다. 남편 리용과 아들 그리고 수엔이 둘러앉아야 할 자리였지만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조금 늦네. 아마 버스가 밀렸겠지. 6시 30분 반찬은 이미 식어가고 밥에서도 더 이상 김이 나지 않았다. 감기로 기운이 없는 남동생이 먼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엄마 누나 왜 이렇게 안 와? 읍내에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말수가 적은 성격의 리용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일어섰다. 내가 마을 입구까지 나가서 한번 보고 오마. 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옥수수대를 베고 난 들판을 스치는 북서풍이 윙 하고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리용은 낡은 솜잠바를 여며 입고 국도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오늘 마지막 세량차를 모는 사람은 늘 그 사람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허우라우산이라고 부르는 중년 남자,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의 기사. 국도 옆에 세워진 세량차에서 허우라우산이 헤드라이트를 닦고 있을 때 리용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다. 허우 형, 오늘 우리 집 수엔 못 봤어? 허우라우산은 손에 묻은 기름을 헝겊에 대충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봤지? 오후 4시 반. 채 탔어. 읍내까지 같이 갔지 뭐. 그럼 돌아오는 마지막 채는요? 6시 채는 안 탔습니까? 허우라우산은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다. 나 6시에서 6시 15분까지 기다렸어. 근데 그 아가씨 안 나오더라고. 난 그냥 읍내에 친구라도 만나러 가서 자고 오려나 했지. 순간 리용의 속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수예는 읍내에 특별히 친한 친구도 하룻밤 묵을 친척도 없었다. 그동안 늘 벌벌 떨며 밤길을 무서워하던 딸이 혼자 10km이 넘는 어두운 국도를 걸어 올 리도 없었다. 그는 더 묻지 않고 그대로 몸을 돌렸다. 집에 뛰어들어온 리용이 상황을 말하자 장 씨의 손에서 밥그릇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금방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절망과 불안이 한꺼번에 솟구쳤지만 우는 것만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다. 리용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이건 그냥 늦는 정도가 아니야. 나 파출소에 가서 말해야겠어. 마을 끝에 있는 촌 파출소는 작은 벽돌 건물 한 채가 전부였다. 그 안에는 낡은 책상과 전화기, 그리고 퇴직을 앞둔 공안원 둘이 번갈아가며 근무를 섰다. 그날 저녁 당직을 서고 있던 사람은 촌공안 책임자 자오강이었다.
마흔 후반의 그는 짙은 차를 홀짝이며 서류를 뒤적이고 있다가 숨 가쁘게 뛰어들어오는 리용을 보고 찡그린 얼굴로 물었다. 리 형, 무슨 일입니까? 이 시간에 왜 이렇게 급하게... 리용은 거친 숨을 돌리며 딸의 이름, 나이, 나간 시간, 무슨 이유로 읍내에 갔는지,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자오강은 처음에는 무심하게 들었다. 겨우 몇 시간 지났습니다. 혹시 집에서 말다툼이라도 하고 나간 건 아니요? 요즘 젊은 것들 조금만 서운해도 집 나가는 일 많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아무 일 없었습니다. 애가 왜 나갔는지도 분명히 말했고요. 감기약 사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도시 쪽에 남자친구라도 탕산이나 석가장에 있다든지... 이게 다... 자오강이 반신반의한 눈으로 묻자 리용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럴 애가 아닙니다. 게다가 오늘은 그냥 약만 사러 나간 거예요. 남편도 아들도 다 집에 있었는데 도망이라도 치겠습니까? 잠시 침묵하던 자오강은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더니 마침내 얼굴을 굳혔다. 원래는 24시간 지나야 실종으로 접수하는 게 규정이긴 한데 지금은 밤이고 여자애고 길도 외져서 그렇지 않아도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한번 모아보지요. 잠시 뒤 마을 방송 스피커에서 삐걱거리는 잡음과 함께 자오강의 목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흘러나왔다. 전 주민 여러분, 촌 공안의 긴급 공지입니다. 오늘 오후 리자庄 마을 리수옌여 19세 이 읍내에 나갔다가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자를 모집해 수색대를 꾸리니 청년회와 민병대는 즉시 파출소 앞으로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분이 채 되지 않아 파출소 마당은 손전등과 막대기를 든 남자들로 가득 찼다. 이웃, 친척, 민병대, 그리고 촌장, 리창, 엘리창까지. 키 크고 체격이 좋은 리창은 리용의 어깨를 세게 두드리며 말했다. 형님, 걱정 마시오. 오늘 밤 우리가 이 현 액센을 뒤집어 놓더라도 수옌이를 꼭 찾을 겁니다. 자오강은 대략적인 지도를 그려 3개의 수색조를 나눴다. 첫 번째 조는 그가 직접 이끌고 마을과 읍내 사이, 제규미토 국도, 양옆을 샅샅이 살펴보기로 했다. 도랑, 배수구, 숲을 속까지 손전등을 비춰가며 진행하는 조였다. 두 번째 조는 리용과 몇몇 친척들이 맡아 금방 수확을 마친 옥수수밭과 들판을 가로지르며 찾기로 했다. 삭막한 그루터기가 발목을 긁었지만 사람들은 줄지어 서서 이름을 불렀다. 수예나, 들리면 대답해라, 수예나. 그러나 어둠과 바람만이 그들의 목소리를 메아리쳤다. 세 번째 조는 촌장 리창이 이끌고 마을 서쪽의 강가를 따라 내려갔다. 강물은 가을이 되어 많이 줄어들었지만 미끄러운 물가에서 발을 헛디뎌 빠지기에는 충분히 위험한 수준이었다. 혹시나 발을 헛디뎌 떨어진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수색이었다. 그날 밤 수색대는 자정이 될 때까지 길과 풀숲, 강가를 수십 번 훑고 또 훑었다. 하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옷 한 조각, 신발 하나, 머리핀 하나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마치 수옌이라는 사람이 읍내와 마을 사이 어딘가에서 통째로 증발해버린 것만 같았다. 한편 집에 남아있는 장 씨는 대문 앞 나무 의자에 앉아 어둠 속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혹시 딸이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기대했다가 이내 허탈하게 고개를 떨구곤 했다. 새벽 2시가 넘어 수색대 일부가 흙과 진흙에 범벅된 채 돌아왔을 때 리용은 축 늘어진 어깨로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어요. 장 씨는 두 눈을 희번득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버렸다. 울음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자오강은 사람들을 달래면서도 이미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는 젊은이 2명을 불러냈다.
너희 둘은 지금 당장 오토바이를 타고 읍내로 올라가라. 여관, 여인숙, 식당, 노점. 아직 불 켜진 곳은 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진을 보여줘. 오늘 밤 이 처녀를 본 사람이 있는지 꼭 확인해 와라. 두 청년은 수연의 신분증 사진이 붙어 있는 서류를 받아들고 밤길을 뚫고 읍내로 향했다. 그러나 새벽 무렵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져온 답은 한결같았다. 여관에서도 식당에서도 포장마차에서도 그런 얼굴의 처녀는 본 적 없대요.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온갖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들었어? 수연이 도시에서 일할 때 사귀던 남자가 있었다더라. 그 남자가 질이 안 좋다던데. 어제 누가 읍내 입구에서 빨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낯선 남자랑 같이 있는 걸 봤다더라.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도망갔다, 남자를 따라갔다는 이야기와 범죄를 당했다는 이야기 사이를 오락가락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 리웅은 집 앞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어두운 길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밤새 타오르던 희망은 거의 다 타버렸고 남은 것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뿐이었다. 이건 그냥 가출이 아니야.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거의 확신에 가까웠다. 자오강 역시 밤새 담배만 줄줄이 피워댔다. 눈밑은 퀭해졌고 머리는 지끈거렸다. 해가 뜨기 전에 수연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더 큰 사건으로 번질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10월 11일 새벽,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하자 수색대는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전날보다 얼굴들이 더 굳어 있었다. 모두들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희망도 많이 달아 있었다. 자오강은 마을 손으로 그린 간이 지도를 펼치고 아직 가지 못한 곳이 어디인지 짚어나갔다. 그때 밤새 뜬 눈으로 세운 리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쪽 양백랑, 양바이양, 숲. 아직 안 갔습니다. 양백랑 숲은 마을에서 3km 정도 떨어진 인공 양나무 숲이었다. 한때 집단 농장에서 땔감과 목재를 얻으려고 조성한 곳이지만 지금은 거의 방치되어 사람의 발길이 드물었다.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고 낮에도 조금 음산한 분위기 때문에 웬만한 일 아니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었다. 자오강은 본능적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그런 곳을 그 아이가 갈 이유가 있을까요? 길도 험하고 밤에는 더 위험한데. 옆에서 듣고 있던 촌장 리창도 맞장구를 쳤다. 그래요, 형님. 차라리 강가를 한 번 더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숲은 너무 넓고 수색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리웅의 눈빛은 단호했다. 제 딸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군데라도 덜 찾는 건 못 견디겠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숲도 가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그 말에 아무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결국 자오강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 수색은 두 갈래로 나눕시다. 일부는 강가와 국도 쪽을 계속 확인하고 나머지는 양백랑 숲으로 들어갑니다. 단 숲 안에서는 서로 시야가 안 보일 수 있으니 누구든 혼자 멋대로 떨어지지는 마시오. 그렇게 해서 자오강, 리웅, 리창 그리고 몇 명의 민병대를 포함한 일행 718명이 양백랑 숲으로 향했다. 아침 햇살이 들판 위로 번지기 시작했지만 숲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공기는 점점 더 서늘해졌다. 키가 큰 양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숲속으로 한 발 들어서는 순간 바깥보다 몇 도는 더 추운 느낌이 들었다. 땅바닥은 수년간 쌓인 마른 잎이 두껍게 깔려 있어 발을 내디딜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다. 각자 손전등 챙기고 줄간격 너무 벌리지 말아요. 뭐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소리 지르시오. 자오강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은 지그재그로 퍼져 숲속을 뒤지기 시작했다.
쓰러진 나무 줄기 뒤, 움푹 파인 웅덩이, 작은 도랑 주변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러나 한참을 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마른 체형의 농민 마스, 마시카, 슬며시 무리를 뒤에서 따로 떨어져 나왔다. 갑자기 급한 볼일이 생겨 작은 가을 옆 숲을 쪽으로 몸을 돌린 것이다. 그가 한쪽 손으로 바지를 추스르며 자리를 정하려고 발을 옮기는 순간 발 아래에서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다. 푹. 다른 곳보다 유난히 푹신한 느낌, 마치 흙이 덜 다져진 곳을 밟은 듯한 이질감이었다. 마스는 발을 거둬들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마른 잎이 한껏 쌓여 있었지만 그 아래 흙은 주변보다 색이 더 짙고 표면이 유난히 고르게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최근에 흙을 퍼 올렸다가 다시 덮어놓은 것처럼 마스의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로 마른 잎을 옆으로 밀어냈다. 그러자 길이 약 2미터, 너비 약 1m 정도의 직사각형 모양 흙덩이가 드러났다. 거기에만 흑색이 선명하게 달랐고 가장자리에는 흙이 옆으로 살짝 흘러내린 자국까지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눈에 더 섬뜩한 것이 들어왔다. 파인곳 주변에 젖은 낙엽 위에 긴 머리카락 몇 올이 엉겨 붙어 있었다. 검고 축축하고 너무도 익숙한 모양. 마스의 목구멍에서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몇 초 동안 굳어 있다가 그는 몸을 획 돌려 폐부 깊숙한 곳에서 힘껏 소리를 끌어올렸다. 여기요. 이리 와보세요. 뭔가 있습니다. 자오강과 리융, 리창 일행은 거의 동시에 그쪽으로 달려왔다. 마스가 떨리는 손으로 가리킨 곳을 보는 순간 리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주변의 양나무 사이로 비쳐드는 햇빛이 그 사각형 흙 위에 떨어지면서 더욱 선명하게 무언가를 급하게 묻은 흔적을 드러내고 있었다. 흙 위에 엉겨 붙은 머리카락은 길이와 색깔만 봐도 젊은 여자의 것임을 짐작하게 했다. 수예니. 리웅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앞으로 뛰어나가 맨손으로 흙을 헤집으려 했다. 딸이 여기 있는 거야. 내가 파볼게요. 그러나 그 순간 자오강이 전광석화처럼 그의 팔을 잡아챘다. 안 됩니다. 리 형, 멈추세요. 노흐시오. 내 딸이 여기 있다는데 내가 직접. 이건 이제 현장입니다.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살인사건일 수도 있어요.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증거가 다 망가집니다. 자오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판단만큼은 차갑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짓했다. 모두 뒤로 물러서요. 최소 2미로는 떨어져서 둥글게 둘러싸고 발자국 남기지 마시오.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자 숲속은 잠시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다. 바람소리와 가끔 떨어지는 마른 가지 소리만이 귓가를 스쳤다. 자오강은 장갑도 채 끼지 못한 맨손으로 흙 표면을 아주 살짝 몇 번 쓸어냈다. 마른 흙 아래는 생각보다 얕았다. 손바닥 몇 번으로도 이미 아래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거기서 눈이 시릴 만큼 하얀 어떤 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흙탕물에 얼룩진 하얀 손이었다. 손가락 5개가 마치 공포에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고 손등과 손가락 마디 사이사이에는 까맣게 젖은 흙이 껴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도 생생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지금이라도 손이 움찔거릴 것처럼 느끼게 할 정도였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리융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수예나. 그는 무릎부터 꺾여 주저앉았고 숲속 공기는 한순간에 절규로 가득 찼다. 민병대 몇 명이 부랴부랴 그를 부축해 뒤로 끌어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버티던 좌우강조차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쓰며 좌우강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공안증을 꺼내 한번 쥐었다. 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다. 이건 우리 촌 파출소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추현 공안국에 바로 연락해야 합니다. 여긴 살인사건 현장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누군가가 급히 마을 입구 쪽 초소로 뛰어내려갔고 그곳에 있는 유선 전화를 통해 현 공안국에 긴급 신고가 들어갔다. 약 40분 후 숲 가장자리 흙길에 흰색 공안 지프가 한 대, 그 뒤로는 번호판이 다른 차량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추현 공안국 간부는 아직 흙이 덜 파헤쳐진 사각형 흔적과 그 안에서 희미하게 드러난 흰 손을 한눈에 보고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즉시 노란색 폴리스 라인을 치고 마을 사람들을 일정 거리 밖으로 밀어냈다. 이제부터 이 구역은 현 공안국 형사대에서 접수합니다. 촌민들은 이 선 밖으로 물러나 주십시오. 사진 촬영 금지, 출입 금지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발 뒤로 물러나면서도 숲 안쪽을 계속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호기심, 그리고 믿기지 않는 현실에 대한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층층이 흙을 걷어내자 마침내 온몸이 드러났다. 얕은 흙 속에서 조심스럽게 끌어올려진 것은 옷 한 조각 걸치지 못한 젊은 여성의 시신이었다. 얼굴은 흙과 피로 얼룩져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어른들의 눈에는 이미 확신이 스며들어 있었다. 누군가가 낮게 말했다. 수엔이다. 잠시 후 리융과 장씨는 공안의 허락을 얻어 멀리서 시신을 확인했다. 장씨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져 실신했고 리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이 몇 번이나 떨렸지만 결국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추현 공안국 책임자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젊은 여자, 야간 실종, 숲속에 얕게 매장. 이건 단순 사건이 아닙니다. 함단 A한단 시 공안국 형사대에 즉시 보고하십시오. 이건 대형 강력 사건 다여안입니다. 그날 오후 함단시 공안국 형사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양백랑 숲은 완전히 봉쇄되었다. 리자주앙 마을 사람들은 수십 미터 밖에서 그저 눈물만 훔치며 지켜볼 뿐이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감기약 사러 나간 마을 처녀의 귀가 지연으로 보였던 일이 하루 만에 젊은 여성 강간 살해 후 암매장 사건으로 변했다. 리자주앙이라는 이름조차 외부에 알려진 적 없던 작은 농촌 마을은 그날 이후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평온한 곳이 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숲속 얕은 무덤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곧 허베이 전역을 뒤흔드는 리자주앙 살인 사건으로 기록되게 된다. 부검과 첫 번째 단서들. 양백랑 숲에서 젊은 여자 시신이 올라온 지 채 1시간이 지나지 않아 허베이성 함단시 공안국 형사대 전용 지프 2대가 리자주앙 마을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앞차에서 내린 사람은 함단시 형사대 대장 장웨이. 마흔 중반, 마른 체격에 얼굴에 깊게 팬 주름. 눈빛은 짧은 순간에 주변을 스캔하는 노련한 형사의 그것이었다. 그 뒤를 따라 젊은 형사 왕펑, 왕팽과 법의학자 천리, 치첸리가 장비 상자를 들고 내렸다. 천리는 둥근 안경을 쓴 중년 남자로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다. 추현 공안국 간부와 촌공안 책임자 좌우강이 황급히 다가와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지금까지의 경위를 짧게 보고했다. 어제 저녁 6시경 마지막으로 읍내에서 버스를 탔다가 실종, 오늘 오전 숲에서 시신 발견. 여기는 가정과 동네가 다 아는 피해자니까 신원 확인은 더 이상 필요 없겠군요. 장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곧바로 현장으로 들어갔다. 시신이 올라온 자리에는 이미 노란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고
흙 위에는 마치 상처처럼 커다란 사각형 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흙더미 옆에는 방금 막 꺼낸 시신이 흰 천으로 덮인 채 놓여 있었다. 천리를 포함한 현장 감식팀이 장갑을 끼고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외인은 먼저 매장 흔적부터 살폈다. 깊이는 대략 20cm 남짓, 너무 얕군요. 천리는 삽자루가 남긴 흔적, 흙의 층을 유심히 본 뒤 조용히 말했다. 급하게 판 겁니다. 제대로 다져놓지도 않았고요. 헐겁게 덮어놓은 위에 떨어진 낙엽만 대충 덮었네요. 오래 숨길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장외인은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주변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다. 양나무 잎이 뒤엉켜 있지만 넓게 헤집어 놓은 흔적은 없었다. 나무 줄기와 바닥에는 큰 충돌이나 몸부림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싸운 흔적이 없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여기에서 살해된 게 아닙니다. 이미 죽은 시신을 가져와 묻은 겁니다. 여긴 제2현장, 이송 후 암매장 장소일 가능성이 큽니다. 천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폴리스 라인 안쪽 바닥을 눈으로 훑었다. 그때 왕펑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소리쳤다. 대장님, 여기 보십시오. 작은 마른 가을 옆 흙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곳에 비교적 선명한 신발 자국이 하나 찍혀 있었다. 왕펑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남성용 운동화 같습니다. 사이즈는 대략 42 정도. 아직 비에 씻기지 않아 형태가 살아있습니다. 장외인은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본 뒤 감식반에게 말했다. 지금 당장 석고 떠서 보존하세요. 발자국 주변은 아무도 밟지 마시오. 감식요원이 석고를 부어 주영을 뜨는 동안 장외인은 시신이 놓인 자리로 돌아왔다. 천리는 이미 흰 천을 걷어 외표 확인을 준비하고 있었다. 천리는 시신의 몸에서 흙과 낙엽을 조심스럽게 털어냈다. 아직 가을이라 부패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얼굴은 부분적으로 변색되어 있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몸 전체를 덮은 옷은 전혀 없었다. 옷은 전부 벗겨져 있습니다. 신발도 없고요. 범인이 따로 가져갔다는 의미죠. 섬유, 혈흔, 전객, 자신에게 이어질 폭넓은 증거를 없애려 했을 가능성이 크네요. 장외인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는 곧 성폭력 후 살해, 그리고 증거 인멸이 결합된 범죄일 가능성을 뜻했다. 천리는 하나씩 부위를 살펴 내려갔다. 양손 손목과 발목 주변에는 둥글게 둘러싼 듯한 심한 압박성 멍이 있었다. 특히 손목 바깥쪽과 안쪽에는 멍이 큼직하게 퍼져 있어 강하게 붙잡히거나 묶였음을 시사했다. 허벅지 안쪽과 무릎 주변에는 크기와 모양이 다른 멍들이 분포해 있었다. 누군가가 몸을 벌리게 하거나 짓눌렀을 때 생길 수 있는 형태였다. 피해자는 꽤 격렬하게 저항한 것 같습니다. 손목과 발목의 멍을 보면 도망치지 못하도록 상당한 힘으로 제압됐어요. 허벅지 안쪽의 멍은 억지로 벌려진 흔적입니다. 천리는 말을 아끼려 했지만 그 의미는 너무도 분명했다. 성폭행 또는 그에 준하는 강제추행이 있었던 것이다. 그의 손이 목 부분으로 올라갔다. 목에는 좁지만 또렷한 압박 자국이 하나 원형으로 둘러져 있었다. 보통 끈으로 졸랐다면 끈의 굵기나 재질에 따른 특징적인 자국이 남기 마련인데 이 경우는 달랐다. 이건 로프 자국이 아닙니다. 천리가 장외일을 향해 말했다. 끈이나 전선, 허리띠였다면 일정한 폭을 가진 선형 압박 흔적이 남는데 여기는 불규칙하고 양옆으로 손가락이 눌린 자국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자국 주변으로 잔 긁힌 상처들이 섞여 있네요. 피해자의 손톱에 긁힌 흔적으로 추정됩니다. 장외인은 즉시 요약했다. 즉, 범인이 두 손으로 직접 목을 조른 것 같다. 네, 손에 의한 경부 압박질식, 곧 손으로 조른 교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건 부검실에서 확인하겠지만요.
시신은 현장 사진과 기본 기록을 마친 후 츠현병원 연간실로 옮겨졌다. 차가운 금속 부검대 위에 누운 리수엔의 몸은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 더욱 창백하게 보였다. 장웨이와 왕펑은 창밖에서 지켜보며 천리가 장갑과 앞치마를 다시 확인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천리는 먼저 외표의 소견을 부검 기록지에 옮기며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메스를 들어 가슴과 복부를 절개했다. 심장과 폐에서는 다수의 미세 출혈이 관찰되었다. 이는 질식으로 인한 전형적인 소견이었다. 폐 표면의 점상 출혈, 심근의 미세 출혈, 산소 공급이 차단되며 급성 저산소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어 목 부위를 절개하여 근육과 연부 조직을 하나씩 드러냈다. 목 주변 근육에는 광범위한 출혈과 파열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혀 바로 아래 위치한 작은 말발굽 모양의 뼈, 설골, 애쉬구이었다. 여기 보십시오. 천리가 핀셋으로 설골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설골이 골절되어 있습니다. 보통 강한 손 압박이나 교살 과정에서만 나타나는 소견입니다. 힘이 상당히 셌던 겁니다. 여자 힘으로는 이런 식의 골절을 만들기 어렵죠. 장웨이는 목을 조르는 범인의 두 손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단단한 손, 훈련된 손, 주저함 없이 힘을 주는 손. 잠깐 동안의 두려움만 견디면 상대의 숨이 끊어지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손.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천리는 시신의 강직 상태, 천, 시반, 숫자 반점의 위치와 고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폈다. 밤사이 낮은 기온, 숲의 환경도 감안했다. 시신 강직은 이미 풀리기 시작했고 시반은 완전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현장 온도와 발견 시각을 고려할 때 사망 시간은 대략 어제 21시에서 23시 사이, 그러니까 밤 9시에서 11시 사이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장웨이는 적어도 3가지 시점을 머릿속에 정리했다. 18시경 집에서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고 수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이후부터 가족이 파출소에 신고하고 수색을 시작했다. 그리고 실제 사망은 그 사이 어느 지점에서 일어났다. 부검의 가장 무거운 절차가 남아 있었다. 천리는 피해자의 하체와 생식기 부위를 꼼꼼히 관찰했다. 외음부 주변에는 크고 작은 찢어짐과 멍이 복합적으로 엉켜 있었고 질 내부 점막에는 새로 생긴 손상이 다수 보였다. 일부는 비교적 오래된 듯 보이는 미세 손상도 섞여 있었다. 그만큼 거칠고 반복적인 삽입이 있었음을 의미했다. 여기는 기록에 남기겠습니다만 천리가 말끝을 흐렸다. 아주 심한 강제 성폭행입니다. 단순히 한 번이 아니라 상당히 난폭하게 그리고 여러 차례 반복된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인권과 가족을 생각해서 구체적인 묘사는 최소화했지만 장웨이와 왕펑은 표정을 굳게 다물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올라왔다. 천리는 면봉과 채취 도구를 이용해 질 내부에서 여러 개의 샘플을 채취했다. 전객으로 보이는 물질이 있습니다. 나중에 혈액형 검사와 가능하다면 DNA 분석까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장비 수준으로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해야 할 작업입니다. 그는 또 피해자의 오른손, 특히 오른손 4번째와 5번째 손가락을 유심히 보았다. 발견 당시 땅 위로 노출되어 있던 바로 그 손이었다. 손톱 아래의 흙을 조심스럽게 긁어 모으자 아주 미세한 피부 조직 조각들이 함께 나왔다.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핥혔을 때 남기는 공격자 피부의 파편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 쪽 손톱 밑에서 아주 가느다란 섬유 한 가닥이 핀셋 끝에 잡혔다. 천리는 그것을 유리 슬라이드에 올려놓고 확대 렌즈로 들여다봤다. 섬유는 거칠고 단단한 질감에 짙은 청색에 가까운 색을 띠고 있었다.
이건 면이나 우리 아닙니다. 방수포나 노동복에 쓰이는 거친 천, 이른바 방적포, 애환부 계열입니다. 값싼 작업복 또는 화물 덮개에 자주 쓰입니다. 장외인은 곧바로 이어 물었다. 트럭이나 3륜차 짐칸에 씌우는 녹청색 천 말이죠. 네, 그런 종류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범인 혹은 범인이 사용한 차량 어딘가에는 이런 재질의 천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었다. 수엔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그 천을 할퀴었고 그때 떨어져 나간 극히 일부가 손톱 아래에 끼어 살아남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천리는 피해자의 위장을 절개해 내용물을 확인했다. 위장 내에는 두 가지 층의 음식물이 뚜렷하게 나뉘어 있었다. 아래층에는 이미 어느 정도 소화가 진행된 밥알과 야채 찌꺼기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분명 집에서 먹은 점심 식사로 추정되었다. 위산에 의해 많이 분해되어 형태가 흐릿해져 있었다. 반면 윗부분에는 비교적 형태가 살아있는 노란색 면발과 약간의 국물 찌꺼기가 있었다. 일반적인 즉석 라면에서 볼 수 있는 특유의 색과 형태였다. 이건 집에서 먹은 음식이 아니네요. 조리된 지 오래되지 않은 면류입니다. 섭취 후 알 2시간 정도 경과한 상태로 보입니다. 천리는 위 내용물의 상태와 소화 정도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다. 점심은 대략 낮 12시 NC 사이에 먹었다고 가정하면 그 부분은 이미 거의 소화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라면은 아직 거의 남아있고 일부만 소화가 진행되어 있어요. 사망 약 2시간 전에 먹은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이 21일 13시였다. 그 말은 피해자가 라면을 먹은 시각이 대략 19회 21시, 즉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였다는 뜻이다. 장외인은 이 사실을 머릿속에서 다른 정보와 연결했다. 수혜는 오후 4시 반 세량차를 타고 읍내로 나갔다. 7시 전후 어딘가에서 라면을 한 그릇 먹었다. 그리고 9시 A시 11시 사이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려 살해되었다. 이후 시신은 차량 같은 수단으로 양백랑 숲으로 옮겨져 얕게 묻혔다. 이 4단계가 이제 하나의 거친 시간표로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다. 부검이 끝나갈 무렵 천리는 최종 소견과 함께 3가지 핵심 포인트를 다시 짚었다. 사망 원인 손에 의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설골 골절 및 광범위한 목 근육 출혈. 범인의 손 힘이 매우 강하고 주저없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임. 성폭행 흔적, 외음부와 질 내부의 심한 손상, 다수의 멍, 질 내부에서 정객 추적 물질 채취, 잔혹한 강간 후 살해, 증거 채취, 오른손 손톱 밑에서 공격자 피부 조직 추적 물질, 같은 손톱 밑에서 채취한 방적포 섬유 한 가닥, 위 내용물에서 라면 확인, 1과 21시 사이 라면 섭취, 현장에서 남성 운동화 4입이 사이즈 추정 발자국. 천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리하자면 범인은 덩치가 크고 손힘이 강한 남성, 최소 42 사이즈의 신발을 신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적포 재질의 옷이나 덮개를 사용하는 사람, 즉 운수업, 화물 운송 혹은 농촌에서 짐을 자주 싣고 내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장외인은 메모장에 3줄을 굵게 적었다. 4D 사이즈 운동화 방적포, 녹청색 작업복, 짐 덮개 라면. 저녁 7, 9시 사이 읍내의 식당,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라면을 판 사람을 찾는다. 둘째, 이런 방적포를 쓰는 남자들을 죄다 찾아낸다. 셋째, 42 사이즈를 신고 손님이 이 정도 나올 만한 놈들을 하나씩 좁혀 들어가는 것. 왕펑이 고개를 끄덕였다. 읍내 라면 파는 가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밤 7시 이후까지 영업하는 곳은 더 적고요. 그날 밤 장웨이와 왕펑은
부검 보고서를 들고 연간실을 나섰다. 냉기가 감도는 복도 끝에서 그들은 잠시 멈추어 섰다. 장외인은 마지막으로 부검실 쪽을 돌아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수예나, 내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작은 섬유와 피부 조각, 그리고 이 몸에 남긴 상처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를 범인에게 데려다 줄 거다. 이렇게 해서 리자좌 살인사건의 수사는 단순한 실종 변사 사건을 넘어 과학 수사와 집요한 추적이 결합된 본격적인 강간살인 수사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옛 애인에 대한 의심과 제물이 된 류얼마오 리수엔의 시신이 숲에서 발견된 다음 날 아침, 장웨이와 왕펑은 다시 리자좌 마을의 초가집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검은 상복을 대충 걸친 리웅과 좁은 마루에 주저앉아 있던 장씨 아내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집안에는 향냄새와 사람들의 훌쩍이는 소리, 눌러담은 분노와 허탈함이 섞여 있었다. 장외인은 인사를 간단히 하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리 아저씨, 아주머니, 힘든 건 잘 압니다. 그래도 범인을 잡기 위해선 수옌 양에 대해 알아야 할 게 많습니다. 리웅은 핏발선 눈으로 허공을 멍하니 보다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물어보시오. 아는 건 다 말하겠소. 왕펑이 수첩을 꺼내 들었다. 요즘 들어 이상한 사람에게 쫓기거나 다툼을 겪은 적은 없습니까? 누군가를 두려워한다거나.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던 장씨 아내가 마치 뭔가 떠오른 듯 몸을 부르르 떨었다. 있어요. 그놈, 텐진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남자애, 장웨이의 시선이 날카롭게 돌아갔다. 이름이 뭡니까? 순빈이에요. 수엔이 공장 다닐 때 사귀던 놈인데 도박질에 술에 성질도 포악했대요. 얘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며칠 동안 전화를 해대며 협박을 했어요. 리웅도 이를 악물었다. 한 번은 집 전화로까지 걸어왔어. 수엔이 받기 싫어해서 내가 받았는데 그놈이 네 딸 감히 나를 버려. 두고 보라고 했소. 내가 욕을 퍼붓고 끊었지.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소. 장외인은 즉시 물었다.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죠? 수엔이 마을로 돌아온 지 사흘쯤 됐을 때요. 딱 일주일 전쯤이었을 겁니다. 왕펑은 수첩 위에 굵은 글씨로 이름을 적었다. 순빈, 전 남자친구, 폭력 협박 전력, 현재 스자장 공장 근무. 사랑에서 증오로 바뀐 감정, 공개적인 협박, 그리고 피해자가 마을로 돌아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살해당했다는 사실. 모든 것이 질투에 의한 보복살인이라는 전형적인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다. 스자좌 공장으로 첫 번째 유력 용의자. 그날 오후 장웨이와 왕펑은 곧장 스자좌 시내 외곽에 위치한 봉제 공장으로 향했다. 공장 안에는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와 다림질 기계에서 나오는 김이 뒤엉켜 있었다. 현지 파출소에서 이미 연락을 받아놓은 상태라 경찰은 인사과 직원을 통해 순빈을 작업대에서 불러냈다. 기계 소음으로 가득한 작업장에서 경찰을 본 순간 누렁빛 작업복을 입은 순빈의 얼굴이 굳어졌다. 23, 마른 체형에 눈빛은 어딘가 허탈하고 날카로웠다. 순빈 씨죠? 예, 그런데 무슨 일이죠? 허베이 함단에서 온 형사입니다. 리수엔이라는 이름 알고 있겠죠? 순간 순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희가 어떻게 수엔을... 지금부터 당신은 한 건의 살인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건 파출소에서 이야기하시죠. 수갑이 채워지자 주변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중얼거렸다. 싸움질과 욕설로 몇 번이나 문제를 일으켰던 그의 평판은 이미 바닥이었으니까. 부실한 알리바이와 애매한 진술 파출소 조사실에 앉은 순빈은 처음에는 거칠게 저항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좁은 방 안에서 그는 시선을 바닥에 박은 채 성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우리는 그냥 헤어진 거라고요. 장외인은 서류를 펼쳐 그의 눈앞에 던졌다. 헤어지면서 죽여버리겠다. 편히 못 살게 해주겠다고 협박했죠. 장거리 전화 기록 다 나왔습니다. 순비는 입술을 깨물었다. 술 먹고 홧김에 한 말입니다. 진심은 아니었어요. 왕펑이 곧바로 파고들었다. 10월 10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잠시 침묵. 순비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기숙사에 있었어요. 혼자서 술 좀 마시고 자고 있었어요. 함께 있던 사람은? 같은 방 쓰는 왕샤오둥이 있어요. 근데 그날은 저녁에 야간 근무였거든요. 8시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왔어요. 왕펑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그러면 8시 이후로 당신이 어디서 뭘 했는지 증명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네. 거리는 100km가 넘었다. 그러나 오토바이나 차를 탔다면 왕복도 충분히 가능한 거리였다. 특히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남자라면 그 정도 수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장외인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 리수엔이 고향으로 돌아간 것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몇 번이나 전화해도 안 받아서 결국 집으로 전화했죠. 그리고 버리면 죽인다고 했다. 그건 그냥 협박이었을 뿐입니다. 진짜로 죽일 마음은.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죽일 마음은 없었다는 말 자체가 속으로는 여러 번 그 장면을 상상해 봤다는 뜻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수렁으로 빠져드는 듯한 의심, 그러나 순비는 살인자를 연상시키기에 너무도 적합한 사람이었다. 폭력적인 성향, 질투로 인한 협박, 알리바이가 불완전한 밤 시간대. 하지만 장외인은 수사를 감으로만 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사실과 증거를 최우선으로 놓는 사람이었다. 스자정에서의 1차 조사 후 그는 곧바로 왕펑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렇다. 수예는 저녁 7시 전후 읍내 어디선가 라면을 먹었다. 그 후 9시 A변시 사이에 살해당했다. 우리는 그녀에게 라면을 팔았던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수엔을 본 목격자일 가능성이 크다. 왕펑은 즉시 추현 읍내로 내려갔다. 시장 골목의 허름한 면집, 길모퉁이 노점, 버스 정류장 주변의 간이식당까지 라면을 파는 곳이라면 모두 뒤졌다. 대다수 식당 주인은 모르겠다고만 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농촌에서 올라온 예쁜 처녀 한 명쯤은 기억에서 쉽게 사라질 수도 있었다. 그러다 버스 정류장 옆 좁은 골목 안, 녹슨 지붕 아래에서 작은 라면 노점을 운영하는 노파 한 명에게서 상황을 뒤집는 말이 나왔다. 왕펑이 피해자 사진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였다. 할머니, 10일 밤 7, 8시 사이에 이 아이가 라면 먹으러 온 적 있으세요? 노파는 안경도 없는 눈을 잔뜩 가늘게 뜨고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이 아가 예쁘게 생겼네. 분명 본 기억이 있지. 왕펑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혼자 왔었나요? 아니, 처음엔 혼자 앉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밖에서 누가 휘파람을 불더니 이 아가가 고개를 들더라고. 나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계산하고 밖으로 나갔지. 밖에 누가 있었습니까? 키 크고 마른 남자 하나. 모자 푹 눌러 쓰고 얼굴은 잘 안 보였어. 멀리서 봐도 키가 훤칠했지. 감사에게 가까운 짙은 청색 작업복 같은 걸 입고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 왕펑은 다시 물었다. 오토바이였습니까? 자전거였습니까? 홍복 250 있잖아. 그 시끄러운 빨간 오토바이. 그걸 타고 왔지. 시동 걸 때 귀가 멍멍할 정도였으니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니까.
짙은 청색 작업복, 키 큰 남자, 빨간 홍복 250. 이 묘사는 스자정에 있는 순빈과 전혀 맞지 않았다. 그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도시 노동자였고 홍복 250 같은 비싼 오토바이를 가질 형편도 아니었다. 순빈은 분명 리수옌을 협박한 적이 있지만 수옌과 함께 라면을 먹고 나선 범행 장소로 데려간 남자는 그가 아니었다. 장외인은 그날 밤 스자좌 조사실에서 순빈을 다시 마주했을 때 이미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었다. 이 녀석이 못된 건 맞지만 살인자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마을이 찾아낸 완벽한 희생양, 류얼마오 리자장으로 돌아온 뒤 장외인은 자오강과 왕펑을 소집했다. 조건을 정리해봅시다. 키가 크고 왜소하지 않은 남자, 홍복 250 빨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다. 짙은 청색 작업복 혹은 방적포 재질의 옷을 입는다. 수엔이 사는 마을과 읍내를 잘 안다. 자오강은 곧장 마을의 차량 오토바이 등록 상황을 머릿속에서 뒤졌고 이내 한 이름을 떠올렸다. 홍복 250 빨간색이면 이 마을엔 딱 한 명뿐입니다. 류얼마오, 류을마오. 왕펑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마을에서 사기꾼, 좀도둑하면 바로 그놈입니다. 닭, 오리 훔치고 밭에 고구마 슬쩍하는 건 기본이고 길 가는 여자들 쫓아다니며 희롱해서 다들 질색을 합니다. 술만 먹으면 음담패설하고요. 딱 맞아떨어졌다. 여자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성추행 기질, 야밤에 도로를 배회하는 습관, 홍복 250 빨간 오토바이, 일용직 노동을 하며 짙은 청색 작업복을 입는 모습.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고 왜곡된 편견 위에서 수사를 시작한다면 류얼마오는 더없이 완벽한 범인이었다. 그놈 평소에 수엔도 훔쳐보곤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자 다른 이들이 곧바로 맞장구를 쳤다. 그래. 한 번은 버스 정류장 주변에서 수엔에게 말 걸려다가 욕만 얻어먹고 쫓겨났다더군. 사실관계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더러운 놈, 예쁜 처녀, 강간살인 이라는 단순한 공식이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체포와 추궁, 점점 재물이 되어가는 사내 류얼마오의 집은 마을 끝 허름한 벽돌집 한 채였다. 장외이와 왕펑이 찾아갔을 때 그는 마당 한켠에서 낡은 포대자루에 옷가지와 잡동사니를 쑤셔 넣고 있었다. 왕펑이 눈을 치켜떴다. 이게 뭐야? 어디 가려고 짐 싸냐? 류얼마오는 당황한 얼굴로 포대자루를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아, 그게 친척 보러 다른 현에 잠깐 다녀오려던 참이라. 장외인은 주변을 한눈에 훑었다. 마당 한켠에 빨간 홍복 250 오토바이가 서 있었고 집 안쪽 침대 난간에는 기름과 먼지로 얼룩진 짙은 청색 작업복이 걸려 있었다. 이 옷, 자네 거지? 예. 농사일할 때 입는 옷입니다만. 류얼마오, 10일 밤, 너 어디 있었지? 저 집에 있었죠. 술 마시고 잤습니다. 누가 봤다냐? 류얼마오는 머뭇거리더니 마을 건달 몇 명의 이름을 늘어놓았다. 저녁에 같이 술 마셨습니다. 8시쯤부터 10시쯤까지인가. 그러나 이 알리바이는 너무 허술했다. 그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자들은 모두 주정뱅이에 기억도 희미했고 말도 서로 엇갈렸다. 장외인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 내렸다. 이 남자 역시 진실을 모두 말하고 있지 않다. 결국 류얼마오는 강간살인 용의자 신분으로 구금되었다. 좁은 신문실에 앉은 그는 처음에는 버둥거리며 부인했다. 전 절대 안 그랬어요. 수엔 그애 예쁜 건 맞지만 만져보지도 못했다니까요. 왕펑은 책상을 거칠게 치며 소리쳤다. 라면집 할머니가 다 봤어. 밤 7시 반쯤 빨간 홍복 타고 와서 수엔 데려간 놈이 바로 너야. 류얼마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난 그저 인사만 했어요. 데려간 적은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왕펑이 한 발 더 다가섰다.
네가 수엔을 쫓아다녔다는 거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그날 밤에도 국도에서 길 막고 희롱했지. 욕먹고 나서 화가 나서 결국 숲으로 끌고 가서. 압박 질문, 분노 섞인 목소리, 성질 급한 형사의 표정. 점점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류얼마오는 마치 물이 점점 차오르는 바닥에 묶인 사람처럼 숨이 막혀왔다. 그때 결정적인 한 방이 날아들었다. 장웨이가 책상 위에 작은 증거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사람 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가느다란 남색 섬유 한 가닥이 들어있었다. 이게 뭔지 아느냐? 류얼마오는 멍한 얼굴로 봉투를 바라봤다. 리수엔 손톱 밑에서 나온 섬유다. 현미경으로 봤더니 방적포 재질, 짙은 청색, 네가 입는 작업복과 똑같은 종류야. 천리가 내린 감정 결과는 같은 종류의 방적포라는 것이었고 아직 발생 원일치 100%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런 미묘한 차이를 일반 용의자에게 설명해 줄 필요는 없었다. 장웨이는 낮으면서도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수엔이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며 내 옷깃을 붙잡았다. 그래서 이 섬유가 손톱 밑에 남은 거야. 네가 아니면 누가 이걸 설명해 줄 수 있지? 류얼마오의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아니 난 그냥 길에서.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못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경찰에게,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까지. 도둑놈, 성추행범, 홍복 타고 다니는 건달. 이 모든 꼬리표가 이제 강간살인범이라는 마지막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그는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재물이 되다 신문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반복되는 질문, 고함 소리, 세세한 상황을 재현하라는 요구. 류얼마오의 머리는 점점 하얗게 비어갔다. 그는 자신의 대답이 어디까지였는지, 무엇을 부인했고 무엇을 인정했는지도 헷갈리기 시작했다. 결정적으로 그는 무서웠다. 총살. 마을 어르신들이 가끔 술자리에서 흘려 말하던 그 단어가 귀에 맴돌았다. 요즘은 강간살인 같은 일 하면 바로 총 맞아 죽는 시대야. 책상 위에 놓인 섬유 봉투가 마치 자신을 겨누는 권총처럼 느껴졌다. 저게 진짜 내 옷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고 우겨봐야 누가 믿어줄까? 마침내 그는 의자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꼈다. 저는 그냥 길에서 좀 장난친 것 뿐이에요. 왕펑이 눈을 번뜩였다. 장난? 어떤 장난이야? 제대로 말해. 그날 밤 읍내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수엔을 본 건 맞아요. 예뻐서 말 좀 걸었어요. 욕 좀 먹었죠. 그래서 팔을 한번 잡았어요. 그때 이놈의 년이 제 옷을 막 긁어댔어요. 말을 하다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혼자서도 모를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후회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자신이 정말로 어디까지 했는지조차 헷갈리는 절망인지. 장웨이는 눈동자를 가늘게 뜨며 거기까지의 진술을 조용히 정리했다. 좋아. 그럼 인정하는 거구나. 그날 밤 수엔을 따라다녔고 그녀의 팔을 잡고 희롱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네 작업복을 긁어 상처를 냈다. 맞나? 류얼마오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맞아요. 그 순간 그는 이미 마을과 경찰, 그리고 진짜 범인에게 아주 이상적인 제물이 되어 있었다. 폭력 전과는 없지만 늘 구설수에 올랐던 문제인물. 여자를 쫓아다니고 희롱해온 과거. 빨간 홍복 250과 짙은 청색 작업복.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나온 방적포 섬유. 누가 봐도 이보다 더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낼 수는 없었다. 수사보고서 위에 이름을 올리기에 류얼마오호도 잘 어울리는 사람은 없었다. 문제는
장웨이가 아직 결정적인 한마디를 끄집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네가 그녀를 죽였냐? 이 질문이 완전히 던져지고 그 대답이 기록지 위에 찍힐 때 류얼마오는 정말로 강간살인범 류얼마오로 굳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을 향해 수사팀과 여론,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진짜 범인의 치밀한 계산이 한 방향으로 조용히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세 가지 법의학적 모순과 이장 리창의 그림자가 드러나다 류얼마오가 결국 울먹이며 내가 그랬다고 입을 연 뒤 츠현 공항국 형사과 사무실에는 잠시 안도 섞인 공기가 흘렀다. 현장, 시신, 라면집, 노파의 진술, 손톱 및 섬유, 홍복, 250. 모든 것이 하나의 직선처럼 류얼마오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늦게까지 책상 앞을 떠나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 팀장 장웨이였다. 임시 사무실로 쓰는 좁은 방. 책상 위에는 사건 파일과 사진, 감정 보고서, 자백조서가 뒤섞여 널려 있었다. 형광등은 벌레 몇 마리를 끌어안고 깜빡거렸고 잿더리에는 반쯤 탄 담배꽁초가 이미 여러 개였다. 장웨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류얼마오의 자백서와 법의학 보고서를 나란히 펼쳤다. 뭔가가 마음에 계속 걸렸다.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놈이 정말로 강간살인범이라면 왜 나는 이토록 찜찜하지? 장웨이는 먼저 현장 사진과 감식 보고서를 손에 들었다. 왕펑, 너 현장에서 채취한 조큰 발자국, 석고본 봤지? 야근을 도우러 남아있던 왕펑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남자 운동화 4D 사이즈쯤 되는 걸로 감정 나왔습니다. 장웨이는 서랍에서 조심스럽게 석고본 하나를 꺼냈다. 숲속 가을가에 젖은 흙 위에 남겨졌던 비교적 선명한 운동화 발자국. 바닥 무늬와 다른 부분까지 그대로 떠있는 하얀 석고였다. 이 조큰이 우리가 가진 첫 번째 단서다. 그는 다른 파일을 펼쳤다. 류얼마오에 대한 인적사항, 압수품 목록이 적힌 문서였다. 류얼마오 신장 165, 신발은 항상 40 신는다. 체포 당시 신고 있던 건 낡은 고무장화 하나였지. 왕펑이 맞장구 쳤다. 예, 농사용 고무장화. 밑창이 거의 다 닳아서 무늬도 없더라고요. 잠시 뒤 한 형사가 비닐 증거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아무도 신지 않는다는 그 고무장화였다. 장웨이는 봉투를 열어 밑창을 뒤집어 보더니 조큰 석고본 옆에 나란히 세워놓았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 섞여 보아도 겹쳐 보아도 전혀 맞지 않았다. 석고본의 밑창은 선명한 운동화 패턴이었다. 반면 고무장화의 밑창은 거의 매끈했다. 닳고 닳아 무늬라고 부를 것조차 남지 않은 상태였다. 조크는 42, 운동화 무늬, 용의자는 40, 고무장화. 장웨이는 낮게 중얼거렸다. 첫 번째 모순이다. 이 조크는 류얼마오의 것이 아니다. 다음은 사망 원인. 장웨이는 류얼마오의 자백서 3페이지를 집어들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오토바이에 있던 밧줄로 그녀의 목을 감고 세게 당겼다. 이어 법의학자 천리의 부검 보고서를 펼쳤다. 굵직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경부목 부위, 압박에 의한 기계적 질식사, 목 하부 설골, 혀뿌리뼈, 골절, 광범위한 근육 출혈, 뚜렷한 끈 자국 로프 자국 없음, 손가락 손톱에 의한 긁힌 자국 다수, 양손에 의한 직접적인 교살 소견이 강함. 장웨이는 두 종이를 나란히 붙여놓고 한참 동안 바라봤다. 밧줄로 졸랐다. 입안에서 문장이 한 번 더 맴돌았다. 로프로 조르면 반드시 남는 흔적이 있다. 끈의 너비, 재질, 감긴 방향, 매듭 위치까지. 법의학자는 그런 흔적을 놓치지 않는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로프, 벨트, 전선 등 도구에 의한 압박 흔적은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
오히려 손가락의 위치, 힘의 방향, 설골 파열까지 상세한 맨손 교살의 교과서를 보여주고 있었다. 두 번째 모순. 장외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진짜 범인은 훈련된 힘으로 두 손으로 목을 조른 놈이다. 밧줄이 아니라 맨손으로. 류얼마오가 자신의 손으로 사람을 죽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 그의 폭력성, 비열함과는 별개로 살해 샤이를 가진 교사를 감행할 만한 유형인지는 경험 많은 형사의 감각이 부정하고 있었다. 세 번째, 그리고 치명적인 모순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걸려들었다. 새벽녘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형사과 장외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천리였다. 장 팀장, 지금 시간에 미안합니다만 중요한 결과가 나와서요. 장외인은 의자를 고쳐 앉았다. 말씀하시죠. 질내에서 채취한 전객 샘플 ABO 혈액형 검사 결과 A형으로 나왔습니다. 감식실에서 2번 확인했어요. 정말 확실합니까? 예. 1999년 조건에서는 DNA까지 가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혈액형 판정은 틀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통화를 마친 장외인은 즉시 류얼마오의 신상카드를 꺼냈다. 병원 건강검진 기록이 한쪽에 붙어 있었다. 혈액형 O형, 담배 한 개비가 재떨이에서 길게 타 들어갔다. 장외인은 이마를 짚으며 낮게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 긴장이 끊어지는 소리였다. 세 번째 모순. 피해자를 강간한 놈은 A형, 류얼마오는 O형. 세 가지. 족흔 불일치, 교살 방식 불일치, 전객 혈액형 불일치. 셋 중 하나만으로도 의심의 이유는 충분했다. 하지만 셋이 동시에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결론은 하나였다. 왕펑. 옆에서 졸다시피 서류를 보고 있던 왕펑이 번쩍 고개를 들었다. 예, 팀장님? 류얼마오는 강간범도 살인범도 아니다. 우리가 잡은 건 진범이 아니라 진범이 기대하고 있던 희생양일 가능성이 크다. 왕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우린 지금까지 전부 잘못 쫓아온 겁니까? 완전히 잘못은 아니다. 진짜 범인은 우리의 이 실수까지 예측하고 류얼마오를 앞에 세워놓고 숨으려 한 놈일 거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뿐이다. 장외인은 펜을 들어 새 종이에 크게 4줄을 적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다. 족흔 42, 목교살에 충분한 힘. A형 혈액형. 리자좌과 읍내, 양백랑 양나무숲 지형에 매우 밝다. 피해자와 마주쳐도 의심받지 않을 위치에 있는 사람. 그는 마지막 항목에 밑줄을 그었다. 낯선 건달이라면 밤길에 처녀를 태워 보낼 리가 없지. 수혜는 스스로 그 남자의 차나 트럭에 올라탔을 가능성이 크다.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왕펑의 눈이 서서히 커졌다. 그렇다면 마을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게다가 수엔 가족과도 잘 아는. 장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류얼마오부터 다시 캐물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내가 범인이다 라는 전제로 눌러붙였지만 이제부터는 그날 밤 네가 본 것을 똑바로 말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가 두려워서 감추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다. 재신문실로 끌려 들어온 류얼마오는 이미 축 처진 모양새였다. 지난 며칠 사이 삭발된 머리는 더 초라해 보였고 얼굴은 퀭하게 꺼져 있었다. 또 뭐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난 다 말했는데요. 이번에 장외의 태도는 이전과 달랐다. 고함을 치지도 책상을 치지도 않았다. 오히려 조용한 목소리로 한마디씩 던졌다. 류얼마오, 네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더 잘한다. 그 말에 류얼마오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장웨이를 바라보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럼 왜 나를... 문제는 네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다. 장웨이는 3가지 모순을 차근히 설명했다. 조큰의 사이즈, 교살 흔적의 차이, 전객의 혈액형. 류얼마오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곧 자신이 죽일 수 없었던 이유들을 깨닫자 오히려 공포가 몰려오는 듯 했다. 너를 범인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닌 그놈이다. 그날 밤 네가 숲 입구에서 본 다른 남자, 그놈이 누군지 말해야 네 목숨도 건질 수 있다. 한참 동안 이어진 침묵 끝에 류얼마오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그냥 무서웠어요. 그 남자, 저보다 훨씬 크고 팔뚝도 굵었어요. 게다가 그놈도 저를 본 것 같았거든요. 장웨이는 더 이상 다그치지 않았다. 이제 방향은 바뀌었다. 류얼마오가 아니었다. 그는 비겁했고 더러운 짓을 했지만 살인자 대신 총알을 맞을 뻔한 재물전에 가까웠다. 늦은 밤 장웨이는 다시 조건을 정리했다. 아형, 키 크고 건장한 체격, 마을 지형에 익숙한 사람, 수연이 아무 의심 없이 뒤에 올라탈 만큼 믿었던 사람, 그리고 나중에 드러날 4번째 힌트 하나가 그의 머릿속에서 어렴풋이 떠올랐다. 홍복 250만이 아니다. 양나무숲까지 짐을 싣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3륜 화물차나 트럭이 있다면 리자庄처럼 작은 마을에서 그런 차를 가진 사람은 손에 꼽는다. 공사, 농산물 운반,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일. 누가 그런 일을 주도해 왔는지 마을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었다. 장웨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한 이름을 입안에서 굴렸다. 리창. 수색 첫날 가장 앞장서서 우리가 이 현 전체를 뒤집어 엎겠다고 장담하던 이장. 피해자의 먼 친척이자 마을 사람들이 신뢰하던 전직 군인. 3가지 법의학적 모순이 이제 하나의 방향으로 선을 그려가고 있었다. 대낮엔 정의롭고 헌신적인 이장. 밤에는 양백랑 숲을 누비던 진짜 사냥꾼의 얼굴을. 단추미끼 함정과 2건의 살인자백 츠현 공안국 임시사무실. 밤 공기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장웨이의 눈빛은 아직 뜨거웠다. 발자국, 혈액형, 교살 방식. 3가지 법의학적 모순이 모두 한 사람을 부정하고 있었다. 류얼마오는 범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를 방패막이로 세운 진짜 주인공이 따로 있다는 뜻이었다. 이름은 이미 머릿속에 떠올랐다. 리창, 리자 가정의 이장, 전직 군인, 마을 사람들이 존경한다는 그 남자. 그러나 의심과 확신은 다르다. 의심만으로는 체포영장을 끌어낼 수 없다. 장웨이는 담배를 비벼 끄며 천천히 중얼거렸다. 여우를 잡으려면 여우가 스스로 덫에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다음 날 오후, 공안소 회의실 한쪽에는 리창의 이름이 적힌 서류철과 증거 사진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현장 조큰과 4D 사이즈 운동화, A형 전객, 트럭용 방수포의 섬유 조각, 트란메이 실종 기록. 모든 화살은 그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아직은 모두 간접 증거였다. 지금 당장 잡아들이면 안 됩니까? 왕펑이 이를 꽉 물고 물었다. 장웨이는 고개를 저었다. 조큰, 방수포 섬유, 혈액형. 다 중요하지만 법정에서 우연일 수도 있다고. 우기면 끝이다. 우리에겐 한 방에 숨통을 끊을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다. 그놈이 자기 발로 다시 숲으로 들어가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군복 단추였다. 장웨이는 존기에 몇 줄을 적어 내려갔다. 양백랑숲 2차 감식에서 시신 옆 흙더미에서 오래된 군복용 금속 단추 하나가 발견되었다고 말한다.
단추에는 지문 감식이 가능할 정도로 땀 자국이 남아있다고 덧붙인다. 왕펑, 이건 사실이 아니다. 감식팀에도 미리 얘기해두었다. 하지만 리창의 머릿속에서는 이 단추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어야 해. 왕펑이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전역 군인의 옛 군복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실제로 떨어뜨렸는지 기억이 안 나면 불안해하겠죠. 그래, 그 불안이 여우를 굴 밖으로 끌어낼 거다. 그날 저녁, 리자가장 촌위원회 건물 옆 공안지구대에는 사건 관련 추가 협조 요청이라는 명목으로 리창이 불려왔다. 아이고, 장 팀장. 리창은 여전히 웃는 얼굴로 들어왔다. 도시에서 바쁘실 텐데 우리 같은 작은 마을을 위해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니 제가 다 미안합니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한없이 공손하고 열성적이었다. 수엔의 먼 친척답게 애도와 분노를 동시에 강조하는 말투도 자연스러웠다. 장외인은 일부러 따뜻한 차를 따라 건넸다. 이장 동지, 몇 가지 상황을 공유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제 사건 현장을 다시 한번 샅샅이 훑었습니다. 리창의 눈이 순간 반짝였다. 혹시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까? 장외인은 미끼를 천천히 꺼냈다. 시신이 묻혀있던 자리 옆 흙을 더 깊이 파보니 오래된 군복단추 하나가 나왔습니다. 찰나. 리창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조심스레 들어 올리던 찻잔 속 차가 림 한 줄기 흔들리며 살짝 넘칠 듯 흔들렸다. 군복 단추요? 목소리가 반톤 낮게 갈라졌다. 예, 80년대식 구군복에 달리던 황동단추 말입니다. 지문 감식 들어갔고 내일 아침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단추에 남은 땀 자국이 생각보다 잘 보존되어 있더군요. 거짓이었다. 하지만 장외의 표정, 목소리, 단어 선택은 철저히 진실처럼 짜여 있었다. 리창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럼 범인의 단서를 잡게 되겠네요. 여기 군인 출신이 저 말고도 몇 있긴 합니다만, 하하. 그의 웃음은 어딘가 뻣뻣했다. 장외인은 더 파고들지 않았다. 오늘은 이 정도만. 이장 동지는 마을 치안을 위해 평소처럼 주민들 안심시키는데 힘써 주십시오. 그럼 저는 먼저. 리창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장외인은 왕펑을 향해 짧게 말했다. 봤지? 예, 찻잔 확실히 떨렸습니다. 오늘 밤 양백랑 숲이다. 밤은 깊어갔고 양백랑 양나무 숲은 또다시 흑암에 잠겼다. 며칠 전 시신이 올라왔던 그 자리, 다시 평평하게 흙이 덮인 그곳 주변으로 형사들은 세 갈래로 흩어져 몸을 숨겼다. 바람소리, 나무잎 부딪히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10시, 11시, 12시. 왕펑의 다리는 점점 저려왔다. 정말 올까? 설마 눈치채고 안 오는 건 아닐까? 하지만 장외인은 끝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군복단추라는 한마디가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심장을 어떻게 조여올지. 새벽 2시를 조금 넘긴 시각, 숲길 입구 쪽에서 아주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철컥, 작은 손전등 하나가 손바닥으로 반쯤 가려진 채 켜졌다 꺼졌다. 나무들 사이로 큰 그림자 하나가 스르륵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그 그림자는 주저함 없이 시신이 파묻혀 있던 자리로 직행했다. 몇 번이나 이곳을 들락날락한 사람처럼 홀로 어두운 숲을 익숙하게 가로질렀다. 그 자리 앞에 도착한 그림자는 잠시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아무 움직임도 없자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손전등의 빛을 아주 좁게 줄인 채 흙을 더듬기 시작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흙을 한 줌 한 줌 걷어내며 뭔가를 찾는 듯한 동작. 그 순간
장외인은 속으로 조용히 숫자를 셌다. 하나, 둘, 셋. 지금이야. 번쩍.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강력한 손전등 불빛이 터져 나왔다. 흑암을 가르며 쏟아진 빗줄기는 무릎을 꿇고 흙을 파고 있던 남자의 형체를 완전히 드러냈다. 리창이었다. 움직이면 쏜다. 공안이다. 왕펑과 형사들이 덤벼들었다. 리창은 순간적으로 몸을 비틀며 도망치려 했지만 산길과 숲길을 수없이 누벼온 왕펑의 태클을 피할 수 없었다. 순식간에 땅바닥에 눕혀진 채 양팔이 뒤로 꺾이고 수갑이 채워졌다. 장외인은 흙더미 앞에 서서 숨을 헐떡이는 리창을 내려다보았다. 손전등 불빛 아래 이장의 얼굴은 흙과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이장 리창, 이 늦은 밤 여기서 뭘 찾고 있었습니까?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 속에는 이미 두려움과 패닉이 뒤섞여 있었고 그 눈빛만으로도 군복 단추라는 미끼가 제대로 먹혔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츠현 공항국 신문실. 리창은 나무 의자에 앉혀진 채 양손이 탁자 위에 수갑으로 고정돼 있었다. 그 얼굴에서 며칠 전 마을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 말하던 이장의 활기찬 미소는 사라지고 없었다. 신문실. 한가운데 책상 위에는 물증들이 하나씩 정돈되어 올려졌다. 양백랑 숲에서 채취한 4D 사이즈 조큰 석고본. 마을 쓰레기장에서 건져 올린 낡은 남성 운동화. 트럭용 방수포에서 떼어낸 청색 섬유 조각. 수엔 시신 손톱 밑에서 발견된 동일 재질의 섬유. A형 전객 감정 결과지. 리창 본인의 건강기록 카드, 혈액형, A형. 1996년 트란메이 실종 사건 기록. 장외인은 한마디 말도 없이 서류와 물증을 차례대로 리창 쪽으로 밀어두었다. 리창은 처음에는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하나하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조큰과 운동화의 밑창 무늬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순간 그의 어깨가 한번 크게 떨렸다. 방수포 섬유 사진과 감정서를 보는 순간 눈꺼풀이 가볍게 파르르 떨렸다. 혈액형 A형이라고 적힌 자신의 건강기록 카드와 전객 샘플 감정 결과지가 나란히 놓였을 때 이미 그의 입술은 피가 빠진 듯 하얗게 질려 있었다. 마지막으로 낡은 종이 뭉치 하나가 책상 위에 올려졌다. 1996년 5월 트란메이 실종 보고서 하단에는 신고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신고인 리창 촌장. 그 순간 리창의 눈이 확 커졌다. 이건... 장외인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군복 단추 따위 애초에 없었습니다. 리창의 얼굴이 굳었다. 우리가 필요했던 건 당신이 다시 양백랑 숲으로 돌아가는 행동 하나였어요. 어젯밤 당신은 직접 그 자리에 가서 흙을 파기 시작했죠. 그 한 번의 행동으로 당신은 스스로를 현장과 다시 연결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물증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말했다. 조큰, 운동화, 방수포 섬유, 혈액형, 그리고 3년 전 사라진 과부 트란메이의 시신이 묻혀있던 자리. 이 모든 것이 당신이라는 한 사람으로 수렴됩니다. 리창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굵은 목젖이 위아래로 몇 번이나 떨렸다. 하지만 목구멍에서 나오려던 부정의 말들은 끝내 소리가 되지 못했다. 시간이 흘렀다. 신문실 안에는 형사들과 피의자 1명, 그리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 있었다. 1시간, 2시간. 침묵은 때로 고문보다 더 잔인했다. 마침내 리창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장 팀장, 쉰 목소리가 나왔다. 당신들은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장외인은 반문하지 않았다. 대신 책상 위 맨 위에 있던 수엔 부검 보고서를 펼쳐 그의 앞에 내밀었다. 우린 그녀의 목을 맨손으로 조른 놈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단이 아니라 한 사람의 소행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군복 단추는 없어도 당신이 새벽에 다시 그 흙을 파러 갔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리창은 고개를 숙였다. 두 손에 채워진 수갑이 미세하게 달달 떨렸다. 잠시 뒤 아주 낮은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엔건부터 말하죠. 그 순간 왕펑은 무의식적으로 녹음기의 REC 버튼을 더 세게 눌렀다. 리창은 마치 자기 이야기가 아닌 듯 건조한 어조로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마지막 버스를 놓친 수엔을 태워다 주겠다며 트럭에 태운 일, 양백랑 숲 지름길로 핸들을 꺾은 순간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던 욕망, 트럭 짐칸 위 방수포 아래에서 일어난 모든 일, 입을 막고 목을 조를 때의 손감각, 설골이 톡 하고 부러지는 느낌까지. 법의학 보고서와 정확히 일치하는 디테일들이 범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왜 옷을 벗기고 전부 버렸냐는 질문에 리창은 아무렇지 않게 답했다. 증거니까요. 피, 전객, 섬유. 이런 건 다 옷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그런 교육도 받았고 TV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뉘우침보다 전략 실패에 대한 아쉬움이 더 많이 묻어 있었다. 수엔 이야기가 끝났을 때 장외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옆에 놓인 낡은 실종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럼 이제 트람메이 이야기입니다. 리창의 눈이 다시 흔들렸다. 하지만 이미 한번 썬은 넘어간 상태였다. 조금의 망설임 끝에 그는 3년 전 여름밤으로 시간을 돌려 이야기를 이어갔다. 마을 가장자리에 혼자 살던 과부 트란메이, 늦은 밤 술 기운에 들른 그 집, 거절과 조롱, 당신 이장이지 신고해버릴 거야 라는 말. 잠깐의 분노, 그리고 반사적으로 뻗은 두 손, 금방 힘이 빠져버린 목, 축 늘어진 몸. 그때 알았습니다. 리창은 피식 웃었다. 입을 막으려면 그냥 숨통을 끊어버리는 게 제일 빠르다는 걸요. 죽은 트란메이의 시신을 밤새 지고 다니며 버려진 창고 바닥을 파내고 다시 농기계로 가려놓은 그날의 기억까지 리창은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직접 공안소에 가서 트란메이가 사라졌다고 신고했던 장면. 그 자리에서 평소 행실이 문란했다, 남자와 도망갔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스스로 꺼냈던 순간까지 마치 잘 짜여진 시나리오를 복기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긴 자백이 끝났을 때 신문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리창은 마치 몇 년간 입안에 돌덩이를 물고 살아오다 이제야 뱉어낸 사람처럼 어딘가 홀가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반대로 장웨이와 왕펑의 표정은 더욱 굳어 있었다. 두 명의 여자를 짓밟고 죽이고 묻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즐기며 살아온 남자. 그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은 형사 둘의 기억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장 팀장, 리창이 삐딱하게 웃었다. 솔직히 말해서요, 단추 이야기는 인정합니다. 제대로 당했어요. 하지만 저 같은 놈 하나 잡으려고 이렇게까지 머리를 쓰다니. 당신들도 만만치 않은 여우들이네요. 장외인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일어서서 녹음기를 꺼버렸다. 여우라면 여우답게 잡았을 뿐이다. 그의 눈앞에는 양백랑 숲속 얕은 흙 아래 누워있던 수엔의 창백한 손과 마을 회관 체멘트 아래 묻혀있던 트란메이의 백골이 겹쳐 보이고 있었다. 이제 두 사람의 억울한 침묵은 끝날 것이었다. 그리고 여우는 마침내 스스로 걸려든 덫안에 누워있었다. 마을 문화회관 아래에 발굴, 촌장 가면을 쓴 괴물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 리창의 긴 자백은 새벽이 밝아올 즈음에서야 끝이 났다. 수엔을 어떻게 데리고 갔는지, 숲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목을 맨손으로 졸랐는지까지 세세하게 털어놓은 뒤 장외인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진메이는 어디에 묻었나?
잠시 침묵하던 리창은 입술을 깨물더니 마치 아무렇지 않은 일인 듯 툭 내뱉었다. 옛날 협동조합 창고 있던 자리 말입니다. 지금은 마을 문화회관이죠. 그 한마디는 단지 한 사람의 시체 위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 마을에 자랑으로 세워놓은 건물이 사실은 살인범이 덮어버린 무덤 위에 지어진 것이라는 고백이었다. 1999년 10월 25일 아침, 리자 가장은 또 한 번 시렌 소리에 뒤흔들렸다. 이번엔 숲이 아니라 마을 한가운데로 경찰차들이 들어왔다. 촌민들의 모임 장소이자 행사장이던 새 문화회관 앞에는 곧바로 노란색 경계선이 둘러쳐졌다. 중년 남자들은 멀찌감치 손을 모으고 서서 눈치를 봤고 여자들과 노인들은 입을 막은 채 서로의 얼굴만 번갈아 보았다. 문화회관이 무너진다는 건가? 설마 폭탄이라도 나온 건 아니겠지. 소문은 순식간에 번졌다. 하지만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얼마 없었다. 최현 공안국 형사들과 현장 감식반, 그리고 전날 밤 자백을 받아낸 장웨이와 왕펑 정도였다. 트란메이의 가족이라고 할 사람도 이미 마을을 떠난 지 오래였다. 몇 년 전 도망갔다는 소리를 듣고 친정 쪽 친척들이 짐을 싸떠난 뒤였다. 경계선 안쪽에서 공사 인부들이 해머와 드릴을 꺼내들었다.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을 부수는 작업이 시작되자 문화회관 안에서 울려 퍼지던 각종 행사 소리 대신 차갑고 거친 콘풀에서 소리와 콘크리트 깨지는 소리가 마을에 메아리 쳤다. 장웨이는 한쪽에서 헬멧을 쓰고 서류를 들고 있었다. 옆에 선 왕펑이 낮게 물었다. 팀장님, 진짜 여기서 나올까요? 나오든 안 나오든 오늘 우리는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리창이 거짓말을 했다면 그놈은 영원히 입을 닫고 버티겠지. 하지만 진짜라면 이 마을은 오늘 두 번째 시체와 마주하게 되는 거다. 콘크리트 층이 깨져나가고 70년대 협동조합 창고의 오래된 흙바닥이 모습을 드러내는 데까지는 약 2시간이 걸렸다. 철근이 잘려나가고 먼지가 자욱해질 때마다 감식반은 물을 뿌려 먼지를 눌렀다. 이윽고 지름 2m 남짓의 사각형 구멍이 뚫렸다. 그 아래로 오래된 흙이 층층이 드러났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합니다. 2명의 법의조사가 보호복을 입고 구덩이 안으로 내려가 작은 삽과 소를 꺼냈다. 그들의 손놀림은 마치 유물을 발굴하는 고고학자들처럼 섬세했다. 한 삽 또 한 삽. 딱딱한 흙층이 지나가고 더 부드럽고 짙은 색의 흙이 나타날 무렵 한 명이 삽질을 멈추고 작은 소리를 냈다. 무언가 걸렸습니다. 장웨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감식반은 삽 대신 소를 들고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냈다. 먼저 푸른색인지 회색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바랜 천 조각 한 줄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미 반쯤 썩어가는 돗자리와 섞여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다. 그리고 그 천 아래에서 흙이 조금 더 겉이자 작고 하얀 둥글게 굽은 모양의 뼈가 하나 나타났다. 대퇴골 같은데요. 법의조사가 중얼거렸다. 주변 흙이 더 지워지면서 무릎을 굽힌 채 웅크린 자세로 누워있는 한 사람의 전신 골격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다. 팔은 몸 앞에서 모아진 듯한 채로 묶인 형국이었고 머리뼈는 살이 다 사라진 자리에 홀로 남아 위를 향한 채 빗둘게 기울어 있었다. 지상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동시에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사람이다. 하느님, 이게 뭐야? 그제야 밖에서 기다리던 촌민들 사이에서도 트란메이라는 이름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몇몇은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럼 그때 정말 도망간 게 아니라 죽은 거였단 말이야. 경계선 바깥에서 한노파가 떨리는 손으로
문화회관을 가리키며 흐느꼈다. 우리가 이 무덤 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회의를 했던 거야. 문화회관 아래에서 올라온 백골은 곧바로 검시대로 옮겨졌다. 법의학자 천리는 하얗게 말라버린 두개골과 갈비뼈, 골반뼈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리창이 자백한 방식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목 부위의 경추, 턱뼈 주위의 골절 흔적, 갈비뼈의 미세한 금. 정확한 시간과 원인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완벽히 특정하기는 어려웠지만 타살의 흔적은 분명히 남아 있었다. 장외인은 트란메이 실종 당시 기록과 마을 사람들의 진술을 다시 대조했다. 행실이 방탕했다. 남자와 도망갔다는 말들은 모두 리창이 먼저 나서서 퍼뜨렸던 이야기였다. 그는 신고인이자 정보 제공자였고 동시에 살인자였다. 리창은 처음엔 술김에 한번 그랬을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수엔 사건까지 모두 엮이자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네, 맞습니다. 2명 다 제가 죽였습니다. 신문조서 마지막 장에 찍힌 그의 도장은 존경받던 이장 리창이라는 가면이 완전히 찢겨나가는 순간이었다.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소와 재판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1999년 말 함단시 인민검찰원은 리창을 고의 살인죄 2건, 강간죄, 시체 유기 및 범죄 은닉 등 중죄로 정식 기소했다. 2000년 5월 함단시 중급인민법원 대법정, 재판정안은 피해자 가족, 리자 가정 주민, 언론 취재진으로 가득 메워졌다. 피고인석에 선 리창은 예전처럼 말끔하게 차려입은 이장이 아니라 수에 비슷한 구치복을 입은 수감자의 모습이었다. 검찰 측은 차례로 증거들을 제시했다. 양백랑 숲의 4D 사이즈 조큰과 리창이 버린 운동화 밑창의 완벽한 일치. 수엔 손톱 밑에서 발견된 방수포 섬유와 그의 3년째 덮여있던 방수포의 동일 섬유질. 시신에서 검출된 A형 전객과 리창의 혈액형이 모두 A형인 점. 숲에서의 교살 소견과 목을 맨손으로 조른 자백 내용의 부합. 문화회관 아래에서 발굴된 백골과 트란메이 실종 기록. 그리고 3년 전 리창이 작성한 신고서와 당시 진술. 검사는 한 조각 한 조각 퍼즐을 맞추듯 증거를 나열하며 말했다. 피고 리창은 자신의 지위와 신뢰를 이용해 가장 약한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한 명은 조카뻘이 되는 처녀, 한 명은 혼자 사는 과부였습니다. 그는 살해 후에도 시신을 땅에 묻고 그 위에 문화회관을 올리게 했습니다. 신핑, 애샨싱의 얼굴 뒤에 그가 숨긴 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악의와 끝없는 욕망이었습니다. 피해자 유족석에서 수엔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울음소리를 참지 못했고 트란메이의 먼 친척들도 머리를 숙이고 흐느꼈다. 변호인은 형식적으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려 했지만 두 사건의 간격과 방식, 시신 은닉의 치밀함, 증거 조작과 책임 전가, 시도까지 고려하면 우발성이라는 말은 설 자리를 잃었다. 판사단은 한동안 합의실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돌아와 판결을 낭독했다. 재판장 가운데에 앉은 주심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다. 피고인 리창, 일어서시오. 쇠사슬이 달그락거리며 울렸다. 리창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법정 안이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다. 본 법원은 피고인 리창이 1996년 트란메이를 교살하여 살해하고 1999년 리수엔을 강간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후 두 피해자의 시신을 각각 은닉한 행위를 인정한다. 피해자는 모두 사회적 약자인 여성으로 피고인은 마을의 촌장 신분을 악용하여 그들을 속이고 범행 후에도 오랜 기간 반성 없이 오히려 타인에게 누명을 씌워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범행 수법은 극히 잔혹하며 동기는 극도로 이기적이며 비열하다. 사회에 끼친 악영향은 막대하고 피해자 가족과 마을 주민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남겼다. 피고인의 태도와 인격,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교화 및 갱생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주심 판사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형법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리창에게 사형 및 정치권리 영구 박탈을 선고한다. 순간 방청석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와 낮은 탄식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박수를 치려다 손을 움켜쥐었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다. 수연의 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다. 그 옆에서 어머니는 기절하듯 쓰러져 주변 사람들이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판사단은 엄중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고 위병들은 리창을 다시 끌고 나갔다. 리창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피해자 가족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거나 사과하지도 않았다. 그저 입술 끝에 씁쓸한 웃음을 걸친 채 어딘가 멍한 눈빛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사형 집행은 판결 후 오래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다.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법에 따라 즉시 집행이라는 짧은 문장만이 공식 기록 속에 남았다. 리자 가정 사람들은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소식을 읍내 공안국 게시판 앞에서 처음 확인했다. 피고인 리창, 고의살인죄 및 강간죄 등으로 사형 판결, 즉시 집행. 짧은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한 줄이 무게는 마을 전체를 짓누르기에 충분했다. 누군가는 속으로 잘 죽었다고 이를 갈았고 누군가는 그래도 마을 위해 일한 게 얼만데 라며 끝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모두가 부정할 수 없었다. 양백랑 숲의 얕은 흙 아래 그리고 문화회관 콘크리트 아래에 묻혀있던 두 여성의 시신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것. 그들의 억울한 침묵이 마침내 기록으로 판결문으로 그리고 한 번의 총성으로 응답을 받았다는 것. 문화회관은 한동안 폐쇄되었다. 촌민들은 그 건물 앞을 지날 때마다 희뿌연 콘크리트 아래에 있었던 무덤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다. 어떤 이들은 차라리 허물어버리자고 주장했고 어떤 이들은 얘들한테 물려줄 부끄러운 흔적이라도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분명했다. 리자 가정의 사람들에게 이장 리창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열심히 일하는 촌장 아저씨가 아니라 조카를 숲에서 죽이고 과부를 문화회관 아래에 묻어버린 괴물의 이름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